상속의 힘. 상속받은 돈은 직접 번 돈과는 다른 질을 갖는다.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돈을 쓰려고 시도해본 사람들은 그 돈을 상속해준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경우 기묘한 문제와 감정에 부딪히게 된다. 그 생각이란 유산을 더 불려놓던지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유산은 상속자를 많은 돈의 가능성을 통해 해방시켜 주거나 날개를 달아주는 대신 짐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된 교양시민 계급 출신의 마음씨 좋은 한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부자인 남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을 3명의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된 아들은 파산을 했고 학업이나 직장은 물론 인간관계도 금방 중단되어 버렸다. 그는 이것이 소위 돈의 은총과 관계가 있다는 예감을 갖게 되었다. 심리 분석 결과 아들에겐 하고 싶은 일이 전혀 없었다. 대학 교수가 되거나 직장에서 고위직에 오르든가 심지어 배우자를 찾는 일에도 그는 관심이 없었다. 한때 그는 부자였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딸 중 1명도 그리 좋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저택을 구입했다. 그리고는 이전에도 좋았지만 집을 사서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을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생각하던 남편은 아내에게서 돈을 받는 것과 돈을 버는 중심적인 역할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영혼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갑자기 스스로를 고통받는 상태를 겨우 견디는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또 다른 딸은 한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가져다 썼고 게다가 그녀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모든 것을 잃었고 이를 통해 3명의 형제 중 가장 성공적으로 유산으로부터 벗어났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상속은 상속인들을 상속자의 영향력 아래 강제시킨다. 그것은 적지 않게 미리 의도된 것이다. 돈이나 권력은 음험하게 인정, 사랑, 보호의 자리를 자임한다. 선물과 유산이라는 주제처럼 그것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유산은 보통 그것을 갖는 사람들에게 가치평가의 표현으로 느껴진다. 심리적으로 그것은 높은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가치평가가 물질적인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상속자의 행동을 통해 물질적인 사랑이 할당되는 것은 위험하다.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저택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너는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공정한 거래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런 식으로 말한다. 너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겠지? 나는 네가 우리 회사의 훌륭한 사장이 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도 너를 특별히 사랑했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너에게 경제학 공부가 제일 알맞은 것이고 그를 통해 네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너는 큰 저택을 갖게 될 거다.
그 집에서 너는 어린아이 때부터 항상 행복해 했지. 비록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그것은 매춘이나 협박 등의 범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더 나쁜 경우는 가난한 손자에게 사랑의 맹세 및 증명이 불인정한 계약의 배후 조정의 메커니즘과 결합되면서 감정적으로 과도한 요구가 가해지는 경우이다. 그 경우 거의 100%가 할머니로부터 느낀 사랑을 적어도 약간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무언가를 받은 손자는 살면서 할머니와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된다. 더욱 섬뜩한 예는 소위 무덤에서 맞는 떡이라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어떤 전망을 위해 수능적인 태도를 지켜온 사람들이 유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사랑이 단지 장난이 불과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상속자가 갑자기 가면을 벗고 다른 얼굴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상속자에겐 비열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겠지만 살아남은 상속인에겐 엄청난 실망을 주는 것이고, 경제적인 계획을 유산에 맞추어 설정했을 경우 경제적인 파산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유언에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가치평가는 대부분 물질적인 영역으로 환원된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어느 날 상속받게 될 거야. 나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이제 너의 것이야. 이것은 기부나 유산의 약속의 이면에 숨겨진 진술이다. 이 같은 진술은 상속자가 상속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그 같은 평가가 이어진다는 점을 매우 잘 보여준다. 가족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예정된 상속은 감사와 고려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최소한 간접적으로 자신의 삶을 상속자의 삶에 따르게끔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의존을 야기한다. 커다란 상속은 부담이자 돈을 책임있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거대한 부를 유산으로 받으면 여러 가지 점에서 파멸이 될 수도 있다. 오나시스의 상속녀와 비슷하게 18살의 소녀가 160억 유로를 상속받았을 때 그것이 배우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문제였다. 어떻게 이런 사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남자친구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그녀의 취미인 승마를 즐기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같은 엄청난 유산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녀의 영혼도 그것을 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같은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과는 같은 취미를 갖지 않기로 했다. 오나시스의 상속녀는 탈출구를 찾아 말을 타는 백만장자와 결혼했다. 그를 통해 그녀는 배우자가 자신의 돈만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어쨌든 그 같은 경우 배우자를 선택하는 폭은 현저히 좁아진다. 적어도 심리적 관점에서 상속은 삶을 훨씬 힘들고 좁게 만든다. 그리고 불행과 언짢음, 양심의 가책과 침울한 삶의 분위기로 고통받는다. 더 나쁜 경우는 다음 세대의 자기 결정권을 방해하고 그들의 독립에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머니 게임을 배워야 하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준다.
돈과 느낌. 부처가 말했듯이 모든 삶은 고통이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인간이 집착하는 것은 없다. 이것들을 위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바친다. 성경에 따르면 물질적인 세계의 주인은 악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혼을 팔기로 서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메피스토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와 그리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경우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될 것이다. 불교 철학의 입장에서 탐욕은 고통의 중요한 원인이다. 오늘날 벌어진 이야기 한 가지가 그것을 잘 말해줄 것이다. 한 잘 나가는 매니저가 화랑기에 주식 투자를 했다. 그의 투자 상담가는 재산의 4분의 1을 묻지 말고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그 투자는 연 수익률 30% 이상의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전 재산의 반, 그리고 곧이어 전 재산 모두를 투자했다. 하지만 곧 탐욕이 더욱 커진 그는 전 재산을 건 것도 모자라 생명보험마저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계속해서 상승 기류를 타자 그의 아내는 자신의 돈도 그 작업에 쓰도록 제공했다. 그녀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헌신적으로 자신의 일만 했고 구식으로 돈을 은행에 저축만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돈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표로 했던 성장이 동화처럼 현실화가 되었고 부부는 밤마다 샴페인을 터뜨리며 건배를 했다. 매일매일이 성공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성공과 더불어 탐욕도 커져갔다. 그는 주식에서 워런트 사업으로 투자 방식을 바꾸었고 계속 승승장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증권시장에서 탐욕과 망상의 거품이 터진 것이다. 그는 그것을 멈추기 위해 돈과 신경을 더 쏟아 부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짧은 시간에 아내는 24년 내지 26년간 공들여 모아온 전 재산을 잃고 무일푼의 상태가 되었다. 놀랍게도 돈에 관심을 가진 것이 처음이었던 아내는 남편에게 손실에 상응하는 비난을 퍼부었고 남편은 거의 자살할 지경에 이르렀다. 돈의 탐욕에 대한 이처럼 혹독하게 비싼 치료법을 주식시장은 되풀이해서 제공한다. 하지만 음지요법은 이보다 훨씬 저렴하게 현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주제 자체에 접근한다. 이 부부에게 일어난 일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기엔 증권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예이다. 영혼에 있어 더더욱 나쁜 것은 그가 탐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부부는 피 묻은 돈의 산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현대 증권 게임의 현실이다. 그 같은 영혼의 빈곤함은 증권시장의 돈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그는 자살하지 않았고 이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은 매우 자주 이혼의 사유가 된다. 이혼은 돈 덕분에 정의의 문제가 되곤 한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혼에서 정의가 구현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영혼이 지는 부담은 결코 돈과 저울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가능성은 행복과 평화에 놓여 있을 뿐이다. 증권시장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치료를 받은 남편은 다시 요한 기사 수도회의 요양소에서 정말로 저렴한 음지요법의 치료를 받았다. 그들 부부에겐 다시 그처럼 큰 돈을 벌 기회가 없었고 그들 역시 증권에 다시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죽음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들은 그 이후로는 수입에 맞는 생활을 즐기며 모으거나 투자하는 일은 하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빈곤해졌지만 이전보다 행복해졌다. 그 행복은 만약 그들이 현대의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신뢰했더라면 훨씬 쉽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오늘날 빈곤의 선을 넘어선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아주 증명이 가능한 것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슈테판 클라인은 연구 결과를 통해 돈이나 명예가 삶의 만족도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인상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야심이야말로 특별히 효과적인 고문기구라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것은 현대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경쟁을 통해 돈과 권력에 대한 소망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의 상태와 소화. 귀금속과 일반 금속, 금과 똥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예로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대극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동화나 신화에서는 오래전부터 금알을 가지고 놀거나 싸는 황금 당나귀, 황금알을 낳고 금알을 싸는 거위가 등장한다.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악마는 심심치 않게 금으로 돈을 지불한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똥더미로 변해버린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금을 지옥의 똥으로 묘사했다. 아즈테크인들은 금을 신의 배설물로, 말레이시아인들은 조개 화폐를 바다의 찌꺼기 혹은 신의 똥으로 여겼다. 머리에 우연히 새똥이 떨어지거나 우연치 않게 개똥을 밟듯 우리도 황금의 은총이 떨어지기를 바란다. 똥의 꿈은 불을 의미한다. 돈은 사실 더러운 것이지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주제가 갖는 양가성을 잘 말해준다. 도둑들의 오랜 관습 중 하나는 이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는 훔친 돈에 대한 보상으로 사건의 현장에 똥을 싸는 것이다. 방언에서는 설사를 황금의 비, 치질은 황금 혈관, 엉덩이는 금광이라고 부른다. 금융권도 이에 지지 않고 자신들과 관련된 표현들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자금 부족에 빠진 사람은 똥을 싸는 게 필요한 변비 환자이다. 정신분석가들과 연금술사들은 학문에서 돈의 특징을 인식했다. 고전적인 분석에 따르면 학문은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생산해낸 최초의 소유물이 똥이라는 사실과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돈과 맺는 관계는 유아기의 학문기에 짜여진 것이며 돈 신경증 및 그와 긴밀히 연결된 소화장애는 유아기의 청결에 대한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초의 소유물인 똥은 어린아이에게 권력의 느낌을 접하게 해준다. 아이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얌전히 변기 위로 올라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짜증을 낸다. 아이는 똥을 자아로 생각한다. 아이는 주변 세계에 미치는 자신의 힘을 경험하고 소유가 곧 권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정신분석은 학문기를 중요한 자기형성기의 단계로 간주한다. 소유와 돈이라는 주제는 학문기의 매개로 매우 이른 시기에 삶에 등장한다. 이 시기의 성장장애는 강박신경증이나
항문 신경증을 통해 나중에 심리적 증상을 형성한다. 이것은 절약이나 인색 등 그에 상응하는 돈의 문제로 경도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소위 학문 성격은 부모의 교육적 표본에 오랜 기간 사로잡히는 보수적인 태도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는 물질 세계, 특수하게는 돈과 접촉하면서 인색, 질투, 불신, 의심, 집착, 복잡하게 합리화하려는 경향, 쌀쌀함, 그리고 성적인 억압의 경향 같은 특성들이 나타난다. 다른 방향으로는 결벽증, 청결, 정리정돈, 철저함, 뻣뻣함, 변덕, 완고함 등이 나타난다. 반동 형성 시에는 이와 반대되는 질적 특징들인 무질서, 낭비벽, 양심불량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학문 발달기는 먹거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기에 선행하는 것이다. 돈이나 물질을 쓰지 않고 모으려는 것은 학문기로의 퇴행을 말해준다. 반대로 그것을 집어삼키는 것은 구강기에 속한다. 갖는 것과 주는 것이 인생의 시작부터 중심적인 의미를 갖는 한에서 머니게임은 전생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섭취와 소화가 돈거래에서 각각 소유와 구매에 해당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도 명백하다. 가로채다, 낚아채다, 꼬드기다, 좋은 수입, 밥벌이 이런 형상적인 표현이 금융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섭취의 다음 단계인 소화는 금융계에서는 돈의 투자에 해당한다.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먹는 것을 가치 투자로 보고 재산 증식에 해당하는 소화는 매상고로 여긴다. 약은 기초 매상이며 불온한 삶은 이윤이 된다. 배설을 참는 변비는 금융계에서는 절약, 저축, 또 나아가서는 인색의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에 고착된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그들은 그 가치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모은다. 그들의 내장은 획득된 소유물로 가득하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내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그는 여러 가지 점에서 내향적인 사람이다. 그는 당연하게도 모든 점에서 분수에 맞게 산다. 그는 고정된 주택과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배설을 규칙적으로 한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똥의 배설은 돈의 지출, 구매, 생산에 해당한다. 언어적으로도 우리는 똥을 생산한다고 말한다.